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벨소리에 윤서진은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며칠간의 짧은 휴가였다. 해군 작전사령부의 짙은 군청색 군복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어색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의 첫 여성 삼성 장군 중장 윤서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저 피로에 지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의 직업은 늘 최악을 대비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차갑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민준 입영 보호자 되십니까? 민준. 심장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지휘관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여기는 X사단 군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말을 이었다. 김민준 이병이 훈련 중 사고로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훈련 중 사고. 그 단어들이 서진의 머릿속에서 공허하게 맴돌았다. 위독하다. 그녀의 아들이 삼성 장군의 냉철함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오직 한 아이의 어머니만이 남았다. 그녀는 차고에 세워둔 민간용 세단에 시동을 걸었다.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민주는 해군 제독인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며 가장 힘들다는 육군 전방사단을 자원했다. 서진은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의 안전을 기도했다. X사단은 그녀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곳은 육군의 영역이었고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의 젊은 육군 병사는 그녀의 차를 가로막았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십니까? 서진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내 아들 김민준 이병이 여기 응급실에. 그녀의 다급함에 병사는 마지못해 차단봉을 올렸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엉켜 역겨움을 자아냈다. 그녀는 평생을 받아 위암선에서 보냈지만 이 낯선 육군 병원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그녀는 접수처로 달려갔다. 야간 근무를 서던 젊은 하사가 서류에 코를 박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성함과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민준 이병 방금 이곳으로 후송됐다고.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사는 마지못해 컴퓨터를 두드렸다. 아, 김민준 이병, 지금 수술 중입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리십시오. 그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한치의 공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또 한 명의 관료일 뿐이었다. 기다리라니요. 아들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겠습니다.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서진은 접수대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하사는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는 값싼 스웨터를 입고 공포에 질린 채 머리가 헝클어진 중년 여성을 볼 뿐이었다. 군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잉보호하는 아줌마 중 하나로 그녀를 치부했다. 어머니 지금은 수술 중이라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규정입니다. 저기 앉아 계시면.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젊은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그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서진과 하사 사이의 소란을 목격하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무슨 소란입니까? 여기는 병원입니다. 하사가 재빨리 보고했다. 김민준 이병 보호자인데
계속 수술실로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대위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여긴 민간 병원이 아닙니다. 군 병원은 보안 구역이고 모든 것은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아드님은 훈련 중 사고로 다쳤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기다리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서진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온갖 종류의 보고서를 읽었다. 훈련 중 사고는 종종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용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사고라니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지금 수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대기실로 가시죠. 그의 오만함은 서진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젊은 장교는 그녀를 무지한 민간인 취급하며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평생을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싸워왔다. 그녀는 수백 명의 부하를 지휘했고 국가의 안보가 걸린 작전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들의 안위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무력한 어머니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성을 붙잡고 말했다. 대위, 나는 내 아들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책임자를 부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권위의 대위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이곳은 육군 사단 병원이었고 그는 이곳의 왕이었다. 책임자요.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사소한 일로 상급자를 깨울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보안 규정에 따라 당신을 병원 밖으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퇴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헌병이 대위의 눈짓을 받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헌병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나가주시죠, 아주머니. 그 순간 윤서진의 눈빛이 변했다. 어머니의 불안에 찬 눈동자는 사라지고 수십 년간 파도를 지배해온 제독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헌병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 다친 경위를 정확히 보고받기 전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의 기세에 헌병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대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화가 치밀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대위가 소리쳤다. 헌병들이 다시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 한밤중에 무슨 소란인가. 목소리의 주인은 막 잠에서 깬 듯 머리가 부스스했지만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두 개의 별 사단장인 박인규 소장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박인규 소장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사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전형적인 육군 지휘관이었다. 한밤중에 응급실의 소란으로 잠이 깬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다. 그는 소란의 근원지인 윤서진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군대의 엄격한 규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민간인 여성으로만 보였다. 보고해. 박 소장이 턱을 까딱이며 대위에게 명령했다. 대위는 즉각 차려 자세를 취하며 보고했다. 사단장님이 여성이 김민준 이병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며 수술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안구역임을 고지했으나 불응하여 헌병대가 조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대위의 보고는 교묘하게 서진을 규칙을 어긴 침입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박인규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어머니들을 지긋지긋하게 다뤄왔다. 아들이 군대에 와서 조금만 다쳐도 호들갑을 떠는 군대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는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육중한 체격이 그녀를 압도하려 했다.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여긴 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시나 다름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달래는 듯한 가식적인 톤을 띠고 있었다. 아드님은 불행한 훈련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병원에는 절차가 있고 지금 어머님은 그 절차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계십니다. 그는 마치 말 안 듣는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윤서진은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훈련 사고. 그 단어가 그녀의 귀에 모처럼 밝혔다.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장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박 소장은 잠시 놀랐다. 일개 민간인 여성이 자신의 계급을 알아보고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을 절박함에서 나오는 무례함으로 치부했다. 어머님,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했다. 이 이상은 군사보안입니다. 민간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이 보안 구역을 떠나십시오. 아드님의 수술이 끝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락을 드릴 겁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여긴 어머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다시 눈짓을 보냈다. 정중하게 밖으로 모셔라. 헌병들이 서진의 양팔을 다시 붙잡으려 했다.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는커녕 이 차가운 복도에서 짐짝처럼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절박함이 그녀의 내부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 오만하고 폐쇄적인 육군 장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줘야만 했다.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응급실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와 권위를 담고 있었다. 헌병들은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었다. 박인규 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이 여자가 정말 마지막 경고다. 아주머니 당장 끌어내. 박인규 소장. 윤서진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 안에는 휴가 중에도 항상 소지하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증거였다. 그녀는 작은 가죽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신분증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박 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신분증으로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든.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윤서진이 자신의 군 신분증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기 때문이었다. 플라스틱 카드 위에는 그녀의 무표정한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의 신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인규 소장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신분증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신분증을 거의 빼앗다시피 채어들었다. 그는 카드를 뒤집어 보고 홀로그램을 확인하고 다시 앞면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대한민국 해군, 계급 중장, 성명윤 서진, 세계에 빛나는 별, 중장. 그것도 육군이 아닌 해군. 박인규 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끌어내라고
명령한 여성이 자신보다 한 계급 높은 삼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삼성 장군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더군다나 그녀는 해군 작전사령관, 대한민국 해군의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박인규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하극상을 그리고 군 조직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군, 고위 장성에 대한 모욕을 깨달았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잠옷바람에 가까운 부스스한 차림새로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충성. 그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손이 제멋대로 떨렸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대위와 헌병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신분증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사단장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이성 장군이 웬 중년 여성 앞에서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박 소장의 손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천천히 빼앗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안위를 구걸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자신의 새끼를 위협받은 최상위 포식자였다. 그녀는 박인규 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수천 톤짜리 구축함의 한 포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인규 소장. 그녀가 다시 한번 그의 계급과 이름을 불렀다. 박 소장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예, 중장님. 내 아들이. 서진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확히 어떤 훈련 사고로 저 수술실에 누워 있는지 지금부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그리고 내 아들의 주치의를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그녀는 박 소장을 지나쳐 감히 아무도 막지 못하는 수술실 구역으로 향하는 문으로 걸어갔다. 지금부터 이 병원의 모든 상황은 내가 통제한다. 박인규 소장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삼성 장군, 그것도 타군의 현역 작전사령관이라니. 그가 방금 아주머니라 부르며 규정을 들먹이고 헌병을 동원해 끌어내려 했던 여성의 신분이었다. 응급실 복도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고 방금 전까지 윤서진을 위협하던 대위와 헌병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석상이 되었다. 박 소장은 군 생활 30년 만에 맞닥뜨린 최악의 위기 앞에서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충격이 가시고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선 문제였다. 해군 중장이 육군 사단 한복판에서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한 일로 분노하고 있었다. 이 일이 사단 밖으로, 특히 언론이나 합동참모본부로 새어나간다면 자신의 경력은 물론 사단 전체가 풍비박산 날 터였다. 그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중장님,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상황실을, 아니, 제 집무실을 즉시 준비시키겠습니다. 이곳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이 공개된 장소에서 벗어나 통제된 환경으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윤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수술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치의는,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박인규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옆에 얼어붙은 병원 행정장교에게 소리쳤. 당장
당장 수술집도에 불러와 5초 내로 몇 초 후 녹색 수술복을 입은 군의관이 땀에 젖은 채 달려나왔다. 그는 사단장과 그보다 더 높은 기세로 자신을 쏘아보는 낯선 여성을 보고 당황했다. 수술은 군의관이 말을 더듬었다. 윤서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상태를 보고해. 그녀의 눈은 진실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빛났다. 군의관은 마른 침을 삼키고 박 소장의 눈치를 보다가 이내 포기하고 사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환자, 비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였습니다. 일단 비장 적출술은 마쳤습니다만. 하지만 뭐지, 윤서진이 다그쳤다. 그게 다가 아니지 않나. 군의관은 고개를 숙였다. 예, 그렇습니다. 좌측 늙골 7번, 8번, 9번이 다발성으로 골절되었고 골절된 늑골이 폐를 일부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면부 함몰 골절과 경막하 출혈이 의심됩니다. 이것은 단순 낙상이나 훈련 중 사고로는 군의관의 말은 박인규가 애써 쌓아 올리려던 훈련 중 사고라는 방어벽을 산산조각 냈다. 낙상. 그가 헌병대로부터 초동보고를 받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은 그것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윤서진의 눈빛이 얼음장보다 차가워졌다. 그녀의 아들이 이 육군 부대 안에서 누군가에게 죽음에 이를 정도의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폭행이군.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닌 싸늘한 확신이었다. 박인규 소장은 다급히 군의관의 말을 잘랐다. 수고했네. 어서 환자에게 집중하게. 그는 군의관을 서둘러 수술실로 돌려보냈다. 이제 그는 이 분노한 해군 제독과 독대해야 했다. 그는 헌병들과 대위에게 눈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복도에는 순식간에 두 장성만이 남았다. 박 소장이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는 이제 필사적이었다. 중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는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것을 공식적인 사과가 아닌 외교적인 수사로 한정 지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경력을 걸고 이 위기를 넘겨야 했다. 하지만 중장님, 이것은 명백히 저희 육군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가 강조했다. 이미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사단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을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그는 윤서진의 개입을 타군의 간섭으로 규정하고 그녀를 정중하게 배제하려 시도했다. 육군의 문제는 육군이 처리하겠다는 견고한 침묵의 벽을 세운 것이다. 그는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 중장님께서는 부디 저희를 믿고 일단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타군의 개입은 아시다시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마저 담겨 있었다. 해군 제독이 육군 사단의 월권 행위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윤서진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박인규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육군 내부의 문제, 사단의 명예, 모두 이 끔찍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했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자는 자신의 안위와 조직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핸드백에서 다른 전화기를 꺼냈다. 민간용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검은색의 투박하지만 견고한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그녀의 작전사령관 직속 비상 통신망이었다. 박인규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다. 저 전화기는 군 최고 수뇌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야전 지휘관의 검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박 소장,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소. 박인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첫째, 내 아들의 상태를 훈련 중 사고라는 명백한 거짓말로 축소 보고하려 했고. 둘째, 내가 이 상황을 당신의 그 더러운 육군 내부 문제로 덮어줄 것이라 착각한 것이요. 그녀는 거침없이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연결음이 들린 후 자정 너머의 피로가 묻어나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입니다. 윤서진은 박인규를 쏘아보며 말했다. 해군 중장 윤서진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인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가 합참해 직통으로 본인은 현재 육군 X사단 군 병원에 있다. 본인의 아들 김민준 이병이 부대 내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녀는 박인규를 힐끗 보았다. 현지 지휘관 박인규 소장의 보고는 신뢰할 수 없으며 사건 은폐 시도가 명백히 의심된다. 즉시 국방부 직할 합동수사단 파견을 요청한다. 육군 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직할로. 전화기 너머의 합참 작전본부장은 잠시 침묵했다. 해군 삼성 장군이 육군 사단 한복판에서 아들이 폭행당했으며 현지 사단장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군 전체를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었다. 알겠습니다. 제동님, 즉시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인규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그녀의 직속 부관이자 해군 정보처의 실세인 김 대령이었다. 김 대령, 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빨라졌다. 청상어 프로토콜 발동, 목표 육군 X사단, 김민준 이병 소속 부대의 모든 것을 긁어모아 병사, 명단, 간부 프로필, 최근 징계 내역, 특히 오늘 발생한 사고 관련 모든 내부 통신 감청 자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박인규 소장과 그 직속 참모들의 모든 것을 파내 60까지 내 보안 태블릿으로 보고해. 비공식 라인으로. 청상어 프로토콜은 해군 작전사령부가 타군과의 마찰이나 비상사태 시 사용하는 비공식 정보 수집 절차였다. 박인규는 이제 자신이 국방부의 공식 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밀하다고 알려진 해군의 정밀한 정보망에도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전화를 끄는 윤서진은 위성 전화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박인규 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 아들 중환자실 앞에 있을 것이다. 수술이 끝나는 대로 들어갈 것이고 그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녀는 그를 지나치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리고 박 소장, 내 아들이 살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거요. 만약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내가 당신의 그 명예로운 사단을 내 손으로 직접 돌멩이 하나 남기지 않고 해체시켜버릴 테니까. 윤서진은 미동도 없는 헌병들과 겁에 질린 병원 관계자들을 뚫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녀가 사라진 복도에 홀로 남은 박인규 소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믿었던 육군의 견고한 침묵의 벽은 분노한 해군 제독의 단 2통의 전화 앞에서 단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버렸다. 동이 트기 시작한 회색빛 새벽 X사단은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다. 윤서진 제독의 전화 한 통으로
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직할 합동수사단 CID 선발대가 헬기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단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박인규 소장은 간신히 군복을 갖춰 입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밤사이 10년은 늙은 듯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으로 방어적이었다. 합수단 팀을 이끄는 것은 육군 본부 소속의 냉철한 표정의 한 중령이었다. 그는 윤서진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군 수뇌부의 역학관계가 걸린 문제임을 직감했다. 소장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즉시 사건 관련자 전원과 모든 증거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합니다. 박인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물론이요 한 중령. 이미 우리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고된 훈련 중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격해져 발생한 우발적 사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최일병도 모든 혐의를 그 보고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한중령은 박 소장의 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부터 본 사건의 모든 수사 지휘권은 합수단에 있습니다. 사단 헌병대는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모든 자료를 인계하십시오. 박인규의 우발적 사고와 최일병이라는 물타기 시도는 첫 번째 장애물에서부터 가로막혔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 앞 복도, 윤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수술실에서 나온 후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누워있을 아들을 생각했다. 위독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그저 아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무력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상어처럼 차갑고 집요한 분노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군용보안 태블릿이 조용히 진동했다. 청상어 프로토콜의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것이다. 발신자는 그녀의 가장 신임하는 부하 해군 정보처의 김 대령이었다. 암호화된 파일을 열자 X사단의 어두운 내부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김민준 이병의 직속상관인 문태곤 대위. 박인규 사단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그의 인사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각종 훈련 성과, 최우수 사단장 표창 다수. 하지만 김대령의 정보팀이 파헤친 비공식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문 대위는 부대 내에서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특정 병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사체 놀이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휴가나 외박을 미끼로 정기적인 상납을 강요했다. 이에 불응하는 병사들은 특별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가혹한 폭행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단 감찰부의 묵인 혹은 적극적인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준, 그녀의 아들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보고서에는 민준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국방부 직통 소원 수리 채널을 통해 익명으로 이 사실을 신고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X사단은 이 시스템을 교묘히 통제하고 있었다. 문 대위는 어떻게든 그 익명의 신고자가 김민준임을 알아챘다. 민준을 향한 폭행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처단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린치였다. 그리고 박인규 소장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최일병은 문 대위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빚지고 협박에 시달리던 또 다른 피해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면받는 대가로 모든 것을 뒤집어쓰기로 강요받은 희생양이었다. 윤서진은 태블릿을 쥐고 있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그녀의 아들은 군대의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려다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자들의 손에
거의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박인규 소장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육군 내부 문제로 축소하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사단장 본인이 연루된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다. 합수단의 한 중령 역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다. 사건 현장이라고 보고된 장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최초 목격자로 지목된 병사들의 진술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했다. 마치 누군가가 완벽하게 짜놓은 각본을 읽는 것 같았다. 박인규가 내세운 최일병은 이미 사단 헌병대에서 모든 자백을 마친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한 중령은 박인규 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소장님, 최일병의 단독 범행이라는 보고를 믿기 어렵습니다. 김민준 이병의 부상 상태는 최소 서너 명 이상이 둔기를 사용해 집중적으로 가격한 형태입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정말로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셨습니까? 박인규는 이제 더 이상 여유로운 척할 수 없었다. 한중령 자네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건가? 나는 보고받은 대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환자실 복도에 서 있던 윤서진이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청상어 보고서가 띄워진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녀는 박인규 소장을 지나쳐 합수단의 한중령 앞에 섰다. 한중령. 그녀가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수고가 많군. 아마 이 자료가 중령의 각본 없는 수사에 도움이 될 거요. 화면에는 문태곤 대위의 사진과 함께 그의 불법 행위들, 그리고 그가 박인규 소장과 정기적으로 독대했다는 기록. 심지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의 일부까지 담겨 있었다. 해군 정보처가 단 몇 시간 만에 파헤친 육군 X사단의 썩어 문드러진 심장이었다. 박인규 소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해군 제독을, 그것도 정보전의 대가를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박인규 소장과 문태곤 대위는 자신들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윤서진 제독이 합수단에 넘긴 해군 정보부의 보고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짜, 시간 계좌번호까지 명시된 구체적인 증거의 목록이었다. 두 사람은 사단 장실에서 창밖에 삭막한 연병장을 내다보며 필사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젠장 문태곤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눈은 공포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 계집 안이, 그 제독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겁니까? 해군 첩보부대가 우리 사단 내부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광기, 어린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행이 사단 전체를 무너뜨릴 뇌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인규 소장은 그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문대위의 비위를 맞추며 상납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더 높은 곳, 즉 자신의 진급을 보장해줄 육군 본부의 특정 라인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이 스캔들은 박인규 자신을 넘어 육군 상층부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었다. 조용히 해문대위,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야.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한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문태곤은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비밀리에 관리하던 상납 장부와 관련 서류들을 소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박인규는 합수단의 한 중령에게 마지막 압력을 넣으려 시도했다.
한중령, 이건 명백한 타군의 월권 행위요. 해군이 육군 고유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단 말이오. 이건 안보 위기요. 하지만 한중령은 이미 윤서진의 자료를 검토한 후였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소장님, 안보 위기는 부패한 지휘관이 동료 군인의 아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고 그것을 은폐하려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지요. 박인규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했다. 그들은 가장 약한 고리인 목격자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쓰기로 했던 최일병은 이미 합수단의 보호 감시 아래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다른 병사들이었다. 문대위에게 돈을 상납했거나 그의 폭행을 목격했던 다른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특별 야간 훈련이나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소집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증언을 할 수 있는 입들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윤서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었다. 그녀의 군용 태블릿으로는 김대령의 실시간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목표 문태곤 증거 인멸 시도 중. 사무실에서 연기 관측됨. 목표 박인규 합수단 수사 방해 및 관련 병사 격리 조치 중. 박인규는 지금 화재가 난 배에서 불길을 잡는 대신 배에 구멍을 내어 침몰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윤서진은 한중령의 합수단을 믿었지만 그들 역시 육군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했다. 박인규의 조직적인 저항과 육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는 수사를 지연시킬 것이고 그 사이 결정적인 증거들은 사라질 터였다. 윤서진은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 않았다. 해군 제독인 그녀는 해군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 적함 박인규를 직접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연료와 명령을 공급하는 적의 보급선 상급 지휘부의 비호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인규라는 함선이 스스로 좌초하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김 대령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문태곤과 김민준 이병 폭행 사건은 합수단에 맡긴다. 우리는 지금부터 박인규 소장 본인을 타격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의 은폐 시도와 수사 방해 증거 그리고 그가 상납한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를 정확히 특정해라. 지금부터 이 시간 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거의 죽게 만든 이 부패의 머리를 직접 자르기로 결심했다. 해군 정보부의 능력은 육군 사단 하나를 파헤치는 것 이상이었다. 김 대령의 팀은 국방부 내의 모든 협력선과 비공식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들은 박인규가 아니라 박인규의 돈을 받은 윗선을 추적했다. 1시간 30분 후 결정적인 자료가 윤서진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박인규가 지난 1년간 육군 본부의 특정 고위 인사와 주고받은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진급을 대가로 한 군 상층부까지 뿌리 깊게 연결된 조직적인 뇌물 스캔들이었다. 김민준 이병의 폭행 사건은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린 것에 불과했다. 박인규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생존을 넘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발악이었던 것이다. 윤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합참의장을 건너뛰었다. 그녀는 대한민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라인에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심야였지만 장관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삼성 장군의 직통 전화는 그 자체로 국가 비상사태를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장관님, 해군 중장 윤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X사단 사태 관련 긴급 보고드립니다. 그녀는 박인규의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 폭행 은폐 사건이 아닙니다. 박인규 소장과 육군 본부의 특정 라인이 연루된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 스캔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윤서진은 숨을 고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 아들의 사건은 이 거대한 부패를 덮기 위해 그들이 저지른 2차 가해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장관님께 박인규 소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긴급 체포를 명령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요청의 형식을 띤 협박이었다. 장관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윤서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관련 증거는 지금 즉시 장관님께 직접 전송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30분 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해군 제독에 직을 걸고 이 자료 전부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삼성 장군 계급과 아들을 잃을 뻔한 어머니의 분노, 그리고 해군 정보부가 확보한 완벽한 증거를 모두 건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국방부 장관은 긴 침묵 끝에 피로가 역력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알겠소, 윤제독. 30분. 아니 10분 내로 조치하겠소. 윤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박인규라는 배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 배에 연료와 명령을 공급하는 항구 자체를 폐쇄시켜버린 것이다. 이제 박인규와 문태고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된 난파선에 불과했다. 그들의 파멸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유리창 너머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의를 위한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육지를 향해 상륙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직통 전화는 그 어떤 포성보다도 강력하게 X사단 지휘 통제실을 강타했다. 그것은 윤서진 제독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8분 만이었다. 박인규 소장은 핏발이 선 눈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비상벨처럼 울리는 붉은색 직통 전화기를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처럼 공포에 질린 손으로 집어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닌 장관 본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길게 말할 것도 없었다. 박인규 소장, 현 시간부로 귀관을 X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즉각 모든 지휘권을 부사단장에게 이양하고 합수단의 수사 절차에 전면 협조하라. 이는 장관님의 명령이다. 보직 해임. 그것은 직무 정지와는 차원이 다른 군인의 생명을 끊는 선고였다. 박인규는 수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그가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한 여성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그 소식은 사단 지휘부 전체에 전광석화처럼 퍼져나갔다. 합수단을 이끌던 한 중령은 즉시 국방부로부터 추가 전문을 수신했다. 본 수사단에 X사단 내 모든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및 체포 권한을 부여함. 현지 지휘부에 그 어떤 방해 행위도 용납하지 말 것. 이제 합수단은 박인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단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칼을 손에 쥔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사단 본청 정문 앞 아침 햇살을 등지고 검은색 해군 지휘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어젯밤의 혼란 때문에 바짝 긴장한 상태로 차를 막아섰지만 뒷좌석의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먼저 땅을 밟은 것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광이 난 검은색 단화였다. 이어서 차에서 내린 사람은 더 이상 병원 복도에서 초조해하던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자 바다의 검 윤서진 중장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각이 잡힌 짙은 남색 해군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 견장에서는 삼성 장군의 위엄을 상징하는 세 개의 은성 인성이 아침 햇살에 빛났고 왼쪽 가슴에는 그녀가 조국을 위해 바다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을 증명하는 온갖 훈장과 기장들이 빈틈없이 달려 있었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와 냉철한 시선은 그 어떤 적대적인 함대라도 침몰시킬 듯한 기세를 뿜어냈다. 그녀는 어젯밤처럼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로는 해군 헌병대 소속의 건장한 장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사단 본청 입구를 지키던 육군 헌병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완벽한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합수단장 한중령이 급히 건물 밖으로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 역시 육군 장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계급과 군종을 초월한 정의의 집행자 앞에 선부하의 심정이었다. 제동님, 국방부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윤서진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말했다. 알고 있소. 그녀의 시선은 한중령을 넘어 본청 2층 사단장 집무실 창문을 향했다. 그녀는 다시 한중령에게 시선을 돌렸다. 문태곤 대위. 신병 확보는 한중령이 즉시 대답했다. 지금 즉시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일 이유가 없군. 즉시 실행하시오. 나는 박 소장을 만나야겠소. 윤서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합수단 요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태곤 대위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태곤은 사단장의 보직 해임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비밀 장부들을 소각로에 쳐넣으려던 참이었다. 문태곤 대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한 합수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상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손들어 문태곤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불타는 소각로에 던져 넣으려 했지만 요원들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한 요원이 그를 덮쳐 바닥에 쓰러뜨렸고 다른 요원은 소화기로 불을 꺼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거나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박 소장님 사단장님 문태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황제 노릇은 끝났다.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어제 자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아줌마가 던진 그물에 걸린 비참한 물고기에 불과했다. 문태곤 대위가 질질 끌려나가는 동안 윤서진은 천천히 본청의 중앙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구둣발 소리는 사단 전체의 심장을 울리는 듯 일정하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육군 장병들은 벽에 달라붙어 그녀에게 경례를 보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사단장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노크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인규 소장은 자신의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윤서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경례조차 하지 못했다. 윤서진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 중앙에 서서 벽에 걸린 박인규의 초상화와 수많은 표창장들, 그리고 육군 지휘관의 상징인 지휘봉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허망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일어설 기력도 없나 박 소장. 윤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총성보다 차가웠다. 박인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이겼소 윤제독.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 평생의 경력, 내 사단, 모든 것을 당신 아들 하나 때문에 망쳐버렸소. 그 말에 처음으로 윤서진의 차가운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천천히 박인규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제독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운 어미 사자의 눈이었다. 내 아들 하나 때문에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그녀는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그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건 내 아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사단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짓밟아온 수백 수천 명의 아들들의 문제다. 당신이 육군 내부의 문제라며 덮어버린 그 썩어빠진 고름의 문제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인규의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당신도 자식이 있겠지. 만약 당신 아들이 타군에 가서 당신 같은 지휘관 밑에서 돈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어 죽어가고 있었다면 당신도 나처럼 했겠지. 아니, 그녀는 사진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당신은 나처럼 하지 못했을 거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내부 문제라며 침묵했겠지. 박인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윤서진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꿰뚫었다. 이것은 총이나 한포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념과 명예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싸움이었고 박인규는 그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윤서진은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총으로 적을 죽이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지만 펜과 권력으로 자기 부하를 죽이는 것은 학살자나 다름없다. 당신은 군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진짜 군법의 심판을.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합수단 요원들이 박인규의 집무실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박인규 소장, 보직 해임 명령에 따라 지금부터 모든 공무 수행에서 배제되며 본 사무실은 합수단이 통제합니다. 함께 가주시지요. 한때 사단을 호령했던 장군의 마지막은 초라했다. 윤서진은 사단 본청 건물을 나왔다. 그녀가 일으킨 정의의 폭풍은 가장 높은 곳에 썩은 머리를 쳐냈고 그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침 해가 완연히 떠올라 있었다. 제독으로서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이제 그녀는 사경을 헤매는 아들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다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다. X사단에 몰아닥친 폭풍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인규 소장과 문태곤 대위의 긴급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국방부 장관은 윤서진 제독이 던진 부패의 증거를 받아든 이상 이 문제를 단순한 한 사단의 일탈로 덮을 수 없었다. 만약 덮으려 했다가는 윤 제독의 경고대로 언론과 청와대가 개입하는 군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초대형 스캔들로 번질 것이 뻔했다. 국방부는 즉각 육군정화 특별감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X사단에 상주하며 박인규의 장부에서 나온 육군 본부의 윗선들을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과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이자 자정의 기회를 맞이했다. 박인규와 문태곤이 사단의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검은 돈의 흐름은 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윤서진은 이 모든 과정을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감사 절차에 그 어떤 추가적인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강력한 포탄을 적의 탄약고에 명중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연쇄 폭발이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운 땅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모든 공식적인 보고 라인에서 한 발 물러났다. 대신 그녀는 매일 저녁 군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았다. 그녀의 아들 김민주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비장적출과 폐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이 문제였다. 군의관들은 매일같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반복했다. 바다 위에서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 없는 삼성 장군이었지만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의 창백해진 손을 잡고 그날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들려주었다. 파도가 어땠는지, 새로운 구축함의 훈련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다. 윤서진이 여느 때처럼 아들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무겁게 민준이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이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머니. 산소호흡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윤서진에게는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그녀는 의사를 부르려던 손을 멈추고 아들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눈물이 그녀가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 민준의 회복은 빨랐다. 그는 젊었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씩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전해들었다. 그는 붕대로 감긴 몸을 일으켜 앉아 물끄러미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엄마.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너무 무모했어요.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윤서진은 말없이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었다. 그녀는 과도를 내려놓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민준아,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네가 무모했던 게 아니라 이 엄마가 속한 세상이, 군대가 썩어 있었던 거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민주는 어머니의 군복을 바라보았다. 그들 어떻게 됐어요? 문대위랑 박 소장. 윤서진은 다시 과도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바다처럼 침착하고 정교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다. 그들은 군법의 심판을 받고 있어.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야.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 엄마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민준의 눈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는 그저 바쁜 해군 장교일 뿐이었는데 육군 사단 전체를 뒤엎고 장성들을 끌어내린 거대한 힘의 실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윤서진은 얇게 저민 사과 한 조각을 아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정의가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한 엄마였을 뿐이고, 때로는 엄마는 제독보다 강하거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삼성 장군 윤서진의 위험 있는 미소가 아닌 아들 앞에서만 보여주는 어머니 윤서진의 따뜻한 미소였다. 몇 달 후 대한민국 군대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박인규 라인으로 불리던 육군의 부패 사슬은 완전히 절단되었다. 수십 명의 현역 간부들이 불명예 전역을 하거나 감옥에 갔다. 문태곤 대위는 가중 폭행 및 직권 남용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단장 박인규는 그가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쫓겨났고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김민준 이병은 모든 상처가 회복된 후 의병 전역을 권유받았지만 그는 거절했다. 저는 제 복무 기간을 다 채울 겁니다. 하지만 육군 말고요.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해군으로 전군 조치되었고 지금은 진해의 해군 기지에서 평범한 수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윤서진 제독은 휴가를 받아 아들의 자대 근처 관사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삼성 장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서류나 지휘봉 대신 시장에서 사온 빨간 사과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관사 테라스에서 이제는 제법 해군 수병의 폼이 나는 민준이 밝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윤서진은 아들 옆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과도를 들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맛있어요, 엄마. 민준이 사과 한 조각을 받아 먹으며 말했다. 윤서진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대한민국 해군을 지휘하는 제독의 날카로움과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국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동시에 그 아들을 위해 기꺼이 사과를 깎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모자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무너졌던 질서는 다시 세워졌다. 비록 그 과정은 한편의 전쟁처럼 치열했지만 지금 모자 앞에는 평화로운 바다와 붉은 사과 그리고 서로를 지켜낸 굳건한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윤서진은 가장 강력한 힘은 별 3개의 견장이 아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을 위해 다음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